이렇게 해서 샤를 7세가 대관하자 민중의 잔다르크에 대한 지지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샤를 7세는 막상 그녀의 도움으로 대관을 했지만 잔다르크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자 그것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1430년에 부상을 입고 부르고뉴군에게 잡혔을 때 그녀를 구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고뉴군은 영국과 교섭을 했고 영국이 잔다르크에 대한 몸값을 내고 그녀를 인수해요. 그러니까 영국군의 포로가 된 셈입니다. 왜 영국군이 잔다르크를 붙들려고 했나 하면 샤를 7세는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왕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잔다르크가 이단이나 마녀라면 샤를 7세의 왕위 정통성이 크게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결국 이단, 마녀로 몰리게 되고 화형당하는데 그녀가 재판을 받고 화형당했던 곳이 바로 이 노르망디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루앙입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아트 앤 더 시티 시즌 2, 오늘은 프랑스로 갑니다. 그런데 프랑스 중에서도 어쩌면 이 동네는 바다 건너 영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칫하면 전쟁으로만 기억하기 쉽지만 미술 그리고 예술가들의 여러 사연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동네입니다. 노르망디로 가는데 오늘의 제목은 노르망디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이라는 정말 서정적인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의 전홍윤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의 카페 얘기를 쭉 하다가 북쪽으로 좀 올라가나요? 노르망디가 북쪽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파리 위쪽으로 있죠. 예, 노르망디라고 써 있고 이제 루앙이 그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노르망디라고 하면 북쪽이구나. 파리의 북쪽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정확하게 말하면 파리의 북쪽이다. 북쪽에 있는 동네다라는 뜻이 아니라 노르만인들이 건설한 노르만, 저 북쪽에서 내려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이 건설한 곳이죠. 예, 저희가 만약 이 아텐더 시티를 계속해서 스칸디나비아를 할 기회가 생기면 이제 그 바이킹이 서기 9세기, 10세기, 서기 한 8세기에서 10세기 정도, 200년, 300년 정도 전 유럽을 유린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바이킹은 뛰어난 항해 선박 건조 기술 그리고 뛰어난 선원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재빨리 그 유럽의 해안가로 와서 전 유럽을 유린하다시피 했어요. 그 중에서 스웨덴 바이킹이 있고 노르웨이 바이킹이 있고 덴마크 바이킹이 있는데 이 노르망디 공국은 덴마크 바이킹이 건설한 결과적으로 바이킹이 건설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노르망디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파리의 북쪽이라기보다는 북쪽 나라 사람들이 건설한 이란 뜻이 되겠죠. 덴마크 사람들. 네. 덴마크 바이킹인 롤로공이 이 지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사실 노르망디라고 하면 저는 뭐가 떠오르나 하면 이렇게 그 화가들이 사랑한 에트르타 절벽과 막 모파상과 이런 이름이 떠오르는데 아까 그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쟁만 기억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뭔가 대전을 끝내준.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르망디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백악절벽을 가지고 있어서 저 유명하죠. 이 에트리타의 백악절벽이 많은 화가들에게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된 곳입니다. 정말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저기. 코끼리처럼 생겼고 그 옆에 바늘과 같은 이런 바위가 있는데 이 장면을 화가들이 그림으로 많이 그렸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시면 물감을 이 캔버스에서 막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의 질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네가 바다의 느낌, 그다음에 바다에 비치는 이 바늘 바위, 그리고 막 이 개어가는 하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위의 질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캔버스에 여러 가지 물감을 한꺼번에 바른 후에 그 캔버스 위에서 물감을 막 섞어서 바위가 가지고 있는 약간 거칠거칠하면서 그 표면에 울퉁불퉁한 질감을
보여주려고 한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서도 약간 그 남성과 여성의 노르망디를 받아들이는 어떤 맞아요. 시각의 차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네. 제 생각에는 또 여성분들은 이 에트리타 절벽, 뭐 모파상의 소설 이런 것도 네. 떠올리시고 아 여기 가고 싶어. 몽쉘 미셀. 예, 이 야. 생각도 저희 많이 파리 하실 것 가서 같아요. 항상 고민하는 게 거기까지 갈까 말까를 고민해요. 네, 파리에서 사실 버스로 당일 투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버스로 파리에서 4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거리가 꽤 돼서 네. 가보고는 싶은데 일정상 저길 가야 되나? 항상 고민하는 동네. 아직 못 가보셨군요. 네. 예, 저는 일단은 여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추천해드리고 싶고 사실 파리에서 당일 코스로 가기는 조금 빠듯하기 때문에 네. 몽생미셸을 가시려면 노르망디를 따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노르망디야라고 그렇죠. 노르망디를 아예 내 목적지로 잡아야 여기를 가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처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네. 지역일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역사적인 또 건축적인 그런 의의도 크고 또 진짜로 아름다운 지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에서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보시지 못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화가들이 사랑했던 곳이 이 옹플레르 항구여서 여기서 많은 화가들이 머무르면서 그림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저것도 한편의 그림 같네요. 네. 사진이지만. 네, 제가 이번 이 노르망디의 주제를 가득한 바람과 햇빛과 빗방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날씨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고 사실 바닷가니까 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 대서양에 면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 바다보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좀 차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바다의 온도도 왠지 좀 차가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늘 바람이 불고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좀 시골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에게 향수를 자극하는 어떤 창작의 영감을 자극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특히 파리 하면 떠오르는 약간 세련되고 도회적인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죠. 다르면서 서정적이면서 좀 저는 한번 여기만 목적지로 하고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 충분히 권할 만한 지역이에요. 네. 의외로 영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 노르망디의 한 지역에서 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저는 이제 차를 렌트해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어떤 작은 마을에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겠다는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그 가게 주인이 옆 가게 주인을 막 불러왔어요. 프렌치로. 네, 예. 이제 제가 테이크아웃 하겠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 가게 주인이 자기가 영어를 좀 한다면서 왔는데 제가 그 커피 테이크아웃, 뭐 테이크어웨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익스포트 뭐 이런 식으로 수출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가 파리와 인접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그 파리라는 그 도회적인 것과 굉장히 다른 진짜로 뭔가 프랑스의 향토색 지역색이 강한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제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커피를 이제 가지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왠지 합니다.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커피. 그 마을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 이런 종이 인스턴트 종이컵이 별로 안 어울리고 네 그런 게 없었어요. 조그만 가게 에스프레소나 뭐 이런 그 우리가 늘 그 마시는 그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커피 잔이 더 어울릴 만한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카페에서 느긋하게 마시지 않고 갖고 나간다는 거를 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골스러운 여유 있는 이런 동네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지만은 사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르망디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군사적인 격변이 예. 많았던 지역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영국 해협이라고 하죠. 이 영국의 남부와 이렇게 제일 가까운 맞닿아 동네 있는. 중에 하나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위에 뭐 포츠머스라던가 브라이튼이라던가 사우샘튼 이런 영국 남부의 이런 그 항구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밑으로는 이제 르아브르, 옹플레르, 뭐 도빌, 뭐 바유에, 뭐 쉘브르, 이런 디에프 이런 이름들이 보이는데 요 지역이 그래서 과거부터 군사적으로 항상 격변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노르만공 윌리엄의 영국 정복이죠. 네. 예, 1066년에 이제 당시에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13,000에서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끌고 그 중에서 놀랍게도 기병이 6,000이나 7,0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말을 싣고 건너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영국 해협을 건너가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당시의 영국왕 해롤드 2세를 물리치고 그 전투에서 해롤드 2세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이제 정복왕 윌리엄 더 컨커러라는 이름으로 영국 왕이 되어서 윌리엄 1세가 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노르만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노르만 왕조 정복왕 윌리엄의 기사들이 사실 영국 귀족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역사상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영국의 역사에서 영국 본토가 외적에 의해서 유린되었던 역사는 단 2번밖에 없습니다. 네. 한 번은 서기 43년에 로마군의 침공이고 두 번째는 2066년에 정복왕 윌리엄의 침공입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의 독일군도 실패했죠. 다 실패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해협이 그렇게까지 거리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네,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국. 먼 거리가 아닌데 예, 놀라운데요. 여기서 그 정복왕 윌리엄의 영국 정복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바유에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노르망디만 목표로 해서 한번 이 노르망디를 목적지로 해서 여행을 가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반드시 이 바유에를 가시기를 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유에에 유명한 바유에 타피스트리가 있습니다. 이 바유에 타피스트리는 1077년 그러니까 정복왕 윌리엄이 영국 정복을 그 시도해서 성공한 지 11년 후에 바위의 주교인 오도의 명으로 아마도 이 바위에 있는 수녀원의 수녀들이 린넨천에 5가지 색실로 술을 놓아서 윌리엄의 영국 정복을 지금 저게 묘사한 벽화나 겁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천에 술을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영화, 사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안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네. 있어요. 이 타피스트리라는 것은 사실 그 모직으로 된 실로 마치 뜨개질처럼 복잡하게 직조를 해서 양탄자 같은 걸개를 제작해서 거는 것을 타피스트리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위의 타피스트리는 아닙니다. 린넨천의 면으로 된 실로 술을 넣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아무튼 바위의 타피스트리라고 불리고 이 바위에를 프랑스 고등학생들도 영국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타피스트리를 보면서 역사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럼 제가 장면을 조금씩 잘라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58개의 장면이 있는데 다는 못 보여드리고 중요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위로 지금 이렇게 라틴어로 그 글자도 수놔져 있어요. 마치 영화 장면의 자막처럼.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지금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윌리엄입니다. 노르망디공 윌리엄에게 왕자 시절의 해롤드가 이 두 개의 옥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노르망디 공국도 영국, 잉글랜드 왕국도 모두 윌리엄의 것임을 제가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것부터가 약간 기만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해롤드가 그 왕자 시절에 이 노르망디 해안에 표류를 해와서 이제 윌리엄이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때 윌리엄이 이 해롤드를 포로로 잡고 맹세를 시켰어요. 강제로. 네가 이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노르망디 공국뿐만 아니라 영국 잉글랜드 왕국의 왕위 계승권도 나한테 있다는 것을 네가 맹세를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헤럴드는 살기 위해서 맹세를 했죠. 맹세를 안 하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윌리엄은 남몰래 테이블 뒤에 성물을 숨겨놓고 물론 헤럴드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성물을 숨겨놓고 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럴드를 돌려보냈어요. 이제 윌리엄은 대외적으로 선언합니다. 성물 앞에서 헤럴드가 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노르망디뿐만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도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살기 위해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헤럴드는 당연히 그 맹세를 무시했겠죠. 당시에 영국 왕은 참여왕 에드워드였습니다. 참여왕 에드워드가 죽고 헤럴드가 잉글랜드 왕에 대관합니다. 대관 여기 지금 보면 라틴어로 여기 렉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예, 요게 이제 뭐 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헤럴드라는 이름도 보이시죠? 대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윌리엄은 분노합니다. 나한테 지금 맹세해놓고 성물에 맹세해놓고 자식 얘기도 안 하고 너에게는 그 왕위 계승권이 없다. 정당한 왕위 계승자는 나다라고 윌리엄은 선언하고 이제 배에 많은 말과 기병 6-7천과 다 합해서 13,000에서 15,000의 병력을 싣고 영국 해협을 건너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배의 형태가 이물과 고물이 똑같고 좁고 긴 바이킹의 배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윌리엄 노르만 왕국의 지배자들은 바이킹이다. 바이킹의 항해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바이킹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에 나선 윌리엄의 기사들을 이 타피스트리가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들을 다양한 색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네요. 초록색이나 빨간색 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술적인 생각을 네. 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술을 놓는 이 바위의 수녀원의 수녀들은 이 말들을 구분하기 하면서 리듬감을 준 겁니다. 말들이 다들 한쪽 발을 들고 따가닥 앞으로 나가는 그런 리듬감을 부여했고 그 리듬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말들의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배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77년이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도 없을 때고 이 타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기록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오도라는 이 당시의 바이의 주교가 사실은 정보강 윌리엄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전투에 참전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타피스트리는 승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록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예. 그러나 거기에서 나름의 예술성도 보인다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자, 윌리엄의 병사와 헤럴드의 병사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사슬 갑옷을 입은 점이 눈에 띄어요. 예. 이 사슬을 엮어서 갑옷을 만든 것이 바이킹의 갑옷의 형태입니다. 그 후로 이제 앞뒤에 이렇게 일반화되죠. 그게 더 발전하면서 이 갑옷이 앞뒤에 새로 만든 그 철로 만든 갑판을 대어서 거의 우리가 유럽의 박물관이나 궁정에 보면 그 번쩍거리는 갑옷 있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입었던 무게가 30kg에 달했다는 그 갑옷 이전 형태의 갑옷은 이 사슬 형태의 갑옷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갑옷 속에 이렇게 또 남아 있어요. 이렇게 목 있는데 이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갑옷도 상당히 사실적인 형태로 지금 도끼와 창과 방패로 싸우고 있는 이 양군의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적인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 마침내 눈에 화살을 맞고 헤롤드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헤롤드 왕은 눈에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낭태종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헤롤드 군은 전투에서 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노썸브리아에서 이 전투를 하기 전에 헤롤드 군이 이 영국 북부 노썸브리아에서 바이킹의 침략을 받아서 그 바이킹과의 전투를 치르고 급하게 헤이스팅스 영국 남부까지 와서 이 전투를 했다고 하니 이 헤롤드 군은 뭐 지쳐 있기도 하고 중과부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롤드 군이 지고 정보강 윌리엄과 노르만의 귀족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정보강 윌리엄의 노르만 왕조의 시대가 열리고 이때 많은 기병들이 이 정보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기병들에게 윌리엄 1세가 된 이제 노르망디공 윌리엄은 이 영국의 봉토를 나누어 줍니다. 이때 따라갔던 기사들이 영국 귀족의 시초예요.
그래서 영국 귀족들 중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유서 깊은 귀족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가 정보광 윌리엄의 기사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 타피스트리가 계속 수녀원에 보관되어 있다가 놀랍게도 세간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 172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녀원에서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피스트리의 보존 그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예. 봐도 이게 뭐 몇 년 된 거죠? 그러면 1077년이니까 1000년 이상. 1000년 이상 됐죠. 어우. 예.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1000년 전의 네. 전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식적인 의미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러네요. 여기 그 방패, 색색의 방패에 들어간 문이라던가 이 아래 위쪽에 다양한 뭐 상상 속의 동물들 넣어서 장식했다던가 그리고 이렇게 라틴어로 설명을 써서 각 장면마다 라틴어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록 영화처럼 그렇게 그러네.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음. 이렇게 그들의 어떤 아주 오래된 전투의 흔적을 바위에서 볼 수가 있죠. 저걸 볼 수 있는 도시 이름이 바위에입니다. 바위에. 예. 아무튼 이렇게 많은 전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노르망디고 이렇게 해서 노르망디 공이 영국 왕이 되었으니까 한동안 영국 왕은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지배자면서 또 노르망디의 지배자. 네. 예.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가 초창기에 불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이때 지배 계층이 다 프랑스에서 건너왔기 예.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13세기가 되어서야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지배권을 또 일시적으로 뺏긴 게 언젠가 하면 바로 백년 전쟁 때죠. 그렇죠. 예.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8년 동안 뭐 간헐적으로 전투가 있었던 계속 거고 118년 동안 그 계속 싸운 건쟁한 건 건 아니에요. 예, 쉬었다 예, 예. 했다 그랬는데 싸웠다. 전쟁의 테마가 쉬었다, 비슷한 거였죠? 예, 싸웠다. 쉬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휴전도 좀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의 중반 무렵까지는 영국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국이 계속 이겼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병사들이 프랑스 병사들이고 오른쪽 병사들이 영국 병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왼쪽 병사와 오른쪽 병사가 들고 있는 무기가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왼쪽 병사들, 프랑스군 병사들이 들고 있는 활이 조금 더 길이가 아래 위 길이가 짧죠. 예. 이게 석궁이라고 불리는 무거워 무기입니다. 보여요. 예. 이 석궁은 날아가는 그 화살이 날아가는 길이도 짧았을 뿐더러 한 번 화살을 쏘고 나면 다시 장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왼쪽에 이 석궁에 비해서 오른쪽에 병사들, 영국 병사들이 들고 있는 활은 길고 날씬합니다. 이 활을 장궁이라고 부르고 길이가 2m에 달하는 굉장히 긴 활이었는데 이 장궁으로 화살을 쏘면 200m 전방에서 쏴도 말을 탄 기사의 허벅지를 관통할 수가 있을 정도 위력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어찌 보면 살상력이 뛰어난 무기였죠. 이 무기가 너무 살상력이 뛰어나고 잔인하다고 해서 프랑스에서는 이 무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영국 왕들은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장궁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년 전쟁에 돌입하기 전부터 영국 왕들은 프랑스로 쳐들어가서 프랑스의 영토를 점거하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저 영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보다 활은 잘 쐈을 거예요. 윌리엄 텔 같은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전쟁의 중반부까지는 영국이 승승장구했고, 하다가 네, 프랑스인들조차도 이 전쟁에 대해서 거의 반쯤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나라를 구한 누가 나오죠. 그렇죠. 예, 잔다르크라는 불멸의 어쩜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프랑스라는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처녀가 등장합니다. 잔다르크는 1312년 이제 그 노르망디 한 지역인 동레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실 문맹이었어요. 예, 전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이 당시에 잔다르크가 뭘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를레앙 수복 전투인데 네. 영국 왕은 전통적으로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을 했습니다. 샤를 6세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왕세자인 샤를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은 샤를이 샤를 7세로 대관을 해야 하는데 랭스로 가기 위해서는 오를레앙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군이 오를레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 일행이 랭스로 가지 못해서 왕이 공석인데 왕세자가 대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잔다르크는 이제 양치기 처녀였는데 13살 때 하늘에서 미카엘과 카타리나 성인과 성녀의 음성을 들었고 3년 후에 16살이 되었을 때 다시 성인과 성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잔다르크는 왕세자 일행에게 가서 자기가 남장을 하고 군대를 이끌 것이니 군대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오를레앙을 수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왕세자 샤를은 샤를 7세에 즉위할 수 있었어요. 야, 저것도 약간 신화적인 그죠? 그렇죠. 약간 믿기지 않는 네,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 몇 살짜리? 예. 그러니까 그때 네. 군대에서 그 군사를 끌고 오를레앙 전투에 나갔을 때 잔다르크의 나이가 16살, 17살인데 물론 네. 그 옛날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성숙했다고 그렇긴 치지만 하더라도. 뭐 고2짜리 여학생이 한 번도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네. 글도 못 읽는 여학생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샤를 7세가 대관하자 민중의 잔다르크에 대한 지지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샤를 7세는 막상 그녀의 도금으로 대관을 했지만 그 잔다르크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자 그것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1430년에 부상을 입고 부르고뉴군에게 잡혔을 때 예. 그녀를 구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부르고뉴군은 처음에는 프랑스에 먼저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인재를 잡았으니 여기에 대한 몸값을 내면 잔다르크를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샤를 7세는 몸값을 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르고뉴군은 이번에는 영국과 교섭을 했고 영국이 잔다르크에 대한 몸값을 내고 그녀를 인수해요. 그러니까 영국군의 포로가 된 셈입니다. 왜 영국군이 잔다르크를 붙들려고 했나 하면 샤를 7세는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왕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잔다르크가 이단이나 마녀라면 샤를 7세의 왕위 정통성이 크게 없죠. 훼손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잔다르크는 파리 당시에 이제 영국이 파리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 대학의 신학 교수들 30명과 맞서는 일종의 종교 재판에 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맹인 처녀가 30명의 학자와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잔다르크는 결국 이단, 마녀로 몰리게 되고 1431년에 화형당하는데 그녀가 재판을 받고 화형당했던 곳이 바로 이 노르망디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루앙입니다. 네. 그래서 루앙에 가시면 지금도 잔다르크가 그 종교 재판의 와중에 갇혔던 탑이 있고 1431년 5월 마지막 날에 19살의 나이로 화형당했습니다. 그녀가 화형되었던 자리에 지금 잔다르크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 잔다르크는 1920년에 카톨릭, 그러니까 교황청에 의해서 성녀로 이제 추존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기프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는 다 진실일까요? 그렇게 한 정말 처녀라기보다 소녀에 가까운 여성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과연 그녀는 하늘이 그런 식으로 내려준 프랑스를 위해서 내려준 구국의 영웅인가? 아니면은 히스테리를 일으킨 불쌍한 사춘기 소녀인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대중은 늘 어떤 사람을 그렇게 성스러운 존재도 만들었다가 또 완전히 저 바닥까지 떨어뜨리기도 하고 참 대중의 생각은 참 알기가 힘든데 네. 어쨌든 의외군요. 그 바티칸에서 네. 저런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 네, 네. 기념교회가 있다라는 건 네. 몰랐네요. 네.
많은 역사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잔다르크를 어떤 종교적 열망에 너무 강렬하게 휩싸인 나머지 히스테리를 일으킨 불쌍한 처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때만 해도 중세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세는 신앙의 의미, 신앙의 위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고 그렇죠. 뭐 아빌라의 테레사라던가 여러 하늘에서 이제 뭐 그런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뒤집으면은 이제 그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빌미가 된 것이죠. 영국인들은 이제 잔다르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으로 몰아야 됐기 때문에 그녀가 하늘에서 들은 소리가 사실은 사탄의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자르고 여성이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그러니까 그녀는 이단이고 마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잔다르크가 마지막까지 사실 화형으로 젊은 처녀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그렇죠. 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의 순교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젊은 처녀였고 그것 역시 동정녀 마리아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잔다르크는 귀족도 아니었고 가난한 그냥 서민이었고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죽고 나서는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녀를 추종하고 추앙하기에 어떤 적합한 조건이 된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상징은 젊은 처녀거든요. 우리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봤을 그렇죠. 때 젊은 마리안느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이 시민군을 이끌고 있는데 그 여성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프랑스 그 자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맨 모든 가운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잔다르크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죠. 잔다르크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거기다 투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100년 전쟁 때도 노르망디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였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면서 1944년 6월 6일에 이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일거에 뒤집었던 그러니까요. 노르망디 예.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죠. 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왜 해야 했나? 사실 저는 이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노란 선이 보이시잖아요. 예. 이게 독일군이 구축한 어틀랜틱 월입니다. 대서양 서해안 부분을 전부 다 점거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이 주축인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이 주축이 된 연합군은 이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 본토에 상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상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943년부터 처칠이나 몽고메리, 아이젠하워 같은 이 연합국의 수뇌부들은 이 어틀랜틱 월 중에 적당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뚫어서 일거에 많은 군대를 연합군 측의 그렇죠. 병사를 상륙시켜서 전세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데 다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1943년부터 이 어틀랜틱 월에서 어느 부분을 뚫어야 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중해, 지브롤터도 고려를 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노르망디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국이랑 가깝잖아요. 네. 영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준비해서 그렇죠. 한 번에 바다를 건너가서 상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뜨고 만조와 간조가 엇갈리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그런 타이밍에 한 달에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1944년 6월 6일에 상륙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상륙 루트가 쭉 보이는데 이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나 하면 5개의 상륙 지점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상륙 지점에 연합군은 자신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지정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르아브르, 옹플레르 이런 데 상륙한다라고 하면 만약 독일군들에 의해서 감청이나 도청을 당하면 상륙 지점을 들키지 않습니까? 대부분 감청하고 있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독일군이 알아듣지 못하는 새로운 영어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지명이 오마, 주도, 골드, 유타, 소드 5개인데. 오마하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오마 워런 버펫의 동네인데 그런가요? 네브라스카의 그런가요? 오마하가 워런 버펫이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거기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성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보고 싶어하는 동네. 저는 가봤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지역 5군데를
그 노르망디 해안가를 이렇게 그 차로 지나가다 보면 표지판이 보여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지금도 써 있습니다. 오마하라고? 오마하, 예. 골드, 주노, 유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그 지명을 사용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명의 그 지명을 가리키는 폿말들이 있고 그 5군데 중에서 특히 유타가 가장 많은 연합군들의 희생을 치른 지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유타는 절벽이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절벽이니까 상륙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첫날에만 15만 6천 명이 투입됐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미군이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상륙 첫날에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연합군 10,000명이 죽고 독일군 1,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처칠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지휘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처칠은 사실 이 상륙 작전을 감행하면 굉장히 많은 인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륙 작전 전에 이제 영국에서 해협을 건너가기 위해서 영국 남부의 도셋에서 행군하는 미군들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마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르망디에 가보시면 저도 이 부분을 그 노르망디를 이렇게 차로 달리다가 이 미군 묘지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노르망디에 미군 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상륙 작전에 희생당한 미군들인데 이 미군 묘지를 봤을 때 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지에 꽂힌 십자가의 행렬이 끝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다윗의 별이 있는 이런 십자가 유태인인가 봐요. 유대인 병사였겠죠. 몇 개가 보이네요. 다윗의 별이. 그래서 이 상륙 작전이 너무나도 큰 희생을 담보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칠은 본인도 자기도 상륙하는 병사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군함을 타고 그 노르망디에 상륙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튼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결국 전세를 일거에 뒤집기는 했지만 희생도 컸고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예. 사실 어쩌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는 노르망디의 역사와 그죠? 거기에 숨겨져 있던 얘기들인데 이 얘기로 끝나면 약간 이상하죠. 역사 강의가 되니까. 아니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예. 바로 이런 정도의 역사와 지리적인 특징 또 여러 사람들의 얘기 위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있죠. 네. 영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쉘브르. 이 쉘브르가 어딘가 하면 아까 지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 대서양의 끝자락에 있는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가장 서쪽에 가까운 영토고요. 여기를 타이타닉호가 그 영국 남부에서 출항해서 한 번 들렀다 간 거예요. 여기서 사람도 좀 태우고 갔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서양으로 출항하는 중요한 항구였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노르망디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가서 퀘벡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미국 남부로도 갔습니다. 퀘벡이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남부 중에 루이지애나가 굉장히 프랑스적인 영향이 강한 곳인데 루이 왕의 땅. 네, 그 두 지역이 모두 이 노르망디에서 나간 이민자들이 건설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나 사실 우리는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그렇죠. 너무나도 감성적인 영화로 1964년 영화인데요.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됐어요. 예. 유치하거나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영화입니다. 17살에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쉘브르에서 우산 가게를 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주누비에브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자동차 정비공인 기와 연애하는데 알제리 프랑스 전쟁에 징집되어서 기가 떠나고 어머니의 이 우산 가게가 경영난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보석상인 롤랑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어머니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누비에브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주누비에브와 롤랑은 결혼을 하고 기가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기의 그 주유소에 눈이 막 오는 날 이 주누비에브가 귀부인이 되어서 자신의 딸과 함께 차를 운전하고 왔다가 이제 그 주유를 하려고 그 주유소에 들렀다가 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징집되어서 헤어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프랑스화로 딸을 낳으면 이름을 프랑스화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이 기와 프랑스 그 주누비에브가 서로를 약간 어색하게 대면하는데 기가 보기에도 주누비에브는 완전히 귀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막 밍크 코트를 입고 있어요. 딸이 차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딸의 이름을 기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주누비에브가 대답합니다. 프랑스와즈라고. 자기 딸이죠. 예. 그러나 기는 그 딸을 보지 않고 그 모녀를 떠나 보내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요. 예. 아유, 저는 저는 굉장히 그런 소녀적인 감성을 좋아해서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시에 1964년에 황금종려상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까트리네 드네브였나요? 예. 직접 그렇죠. 여기서 그 예. 영화 주제가를 부르는데 그 주제가도 정말 아름답고 미셸 르그랑이 이 영화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뮤지컬로도 이 쉘브르의 우산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그 지나간 시절에 대한 어떤 영원한 향수 같은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사실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저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도 특별하지만 또 쉘브르라는 게 정말 그 유명한 음악 감상실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아주 오래된 그 음악 애호가들은 그렇지 거기 가서 지직거리는 그죠 LP판에서 나오는 까드리 두네브라든지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어쩌면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런 추억도 아마 꺼집어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왠지 모르게 이 노르망디라고 하면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사실은 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우리의 지난날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에 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바이에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사실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일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던 에트리타 백악절벽이나 쉘브르나 아니면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몽셴미셸을 가실 것 같습니다. 이 몽셴미셸은 이제 섬이에요. 섬인데 해안가에서 1km 정도 떨어진 섬인데 밀물에는 바닷물이 들어서 섬이 그렇죠. 되고 썰물 때는 개펄이 되면서 본토와 섬이 연결이 됩니다. 육지처럼 보였다가 또 섬이 되고. 네네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연결돼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서기 7, 8세기부터 이미 여기는 요새로 쓰여졌던 지역이라 여기 그 몽셴미셸 맨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가서 마을을 올라가서 수도원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몽셴미셸에서 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그냥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수도원 건물도 이미 이제 서기 10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이고 지금 바위의 타피스트리에 보면 여기 위에 몽셴미셸이 모사돼 있어요. 이렇게. 저게 몽셴미셸이군요. 네. 그만큼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은 꼭 한번 가보시라라고.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권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언젠가 우리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노르망디 기행을 한번 계획을 해봐도 멋질 것 같습니다. 노르망디 하면 어쩐지 여기를 보시는 저희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남성분들은 백년전쟁을 비롯한 2차 대전 또 노르망디 공, 윌리엄 이런 역사와 전쟁을 상상하시지만 또 여성분들은 아까 영화를 보여드렸죠.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술가들의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석양과 낙조가 있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시는데 2부에서는 이 노르망디를 배경으로 한 예술가들의 얘기 그리고 명작들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인상파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화가가 있죠. 그런데 저는 모네거든요. 모네의 고장이 바로 이 노르망디 아니겠습니까? 그 모네와 노르망디에 대한 얘기는 네,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 노르망디 편 2부에서 여러분 시작되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감히 제가 한번 그러니까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